왕비의 일반적인 삶, 세자빈이 되기까지. 세자빈이란 장차 왕이 될 세자의 부인을 말한다. 고로 왕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자빈이 되어야만 했는데, 조선시대 세자빈 간택 절차는 대략 이러했다. 먼저 전국적으로 금운령이 내려진다. 금운령이란 결혼 정년기가 된 양반과 처녀들의 결혼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말한다. 그러면 딸을 가진 양반과 부모들은, 딸을 가진 반가의 부모들은 딸과 자신의 사주, 선친의 이력을 적은 처녀단자를 관아에 제출하는데, 이때 양반들은 딸이 세자빈 후보로 간택되는 것을 그다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최종 간택에서 떨어진 처자는 시집을 가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전해지는데, 사실 결혼은 다 했다. 중국의 경우는 최종 시험에서 붙으면 정실, 떨어지면 후궁이 된. 그래서 당시 양반들은 처녀단자를 애써 신고하지 않거나 미리 어린 딸을 시집 보내기도 하여 조선시대에 만연된 조혼 풍습을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는 설이 있다. 하지만 딸이 세자빈이 된다면 그보다 더한 명예와 영광도 없기에 처녀단자를 통해 선발된 처자들은 어찌됐든 집안의 복잡한 심정을 뒤로한 채 궁에 입성한다. 이때 입궁하는 처자들의 모습은 아버지의 관직에 따라 그 모양새가 사뭇 달랐는데, 가난한 반가의 처자는 겨우 몸 하나 가마에 싣고 들어오는 정도였지만, 지체 높은 양반가의 처자는 수모라 불리는 개인 미용사까지 대동했던 것이다. 어찌됐든 그렇게 궁에 당도한 처자들은 상궁들에 의해서 가슴 크기, 턱 크기, 먹는 모양새까지 꼼꼼히 관찰당했고, 총 3차례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자빈이 선발됐다. 하지만 세자빈은 늘 이런 식으로만 뽑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문의 위상과 당색에 맞춰 미리 내정자가 선택되는 경우도 잦았기 때문이다. 이럴 때 세자빈 간택은 형식적인 절차일 뿐, 어쨌든 그렇게 세자빈으로 간택되면 곧 세자의 혼인식인 가례가 성대하게 거행되었고, 가례가 끝나면 세자빈은 궁궐에 가까운 별궁에 머물며 세자빈으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들을 수개월 동안 교육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황제의 책봉을 받으면 정식으로 세자빈이 되었던 것이다. 세자빈에서 왕비가 되기까지. 세자빈이 세자와 첫날 밤을 함께 보내려면 보통 가례를 마치고 3, 4년을 기다려야 했다. 유교의 예법에 따라 15에서 16세 나이가 되어야 동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까지 세자빈은 궁녀에게서, 세자는 유모에게서 각각 가벼운 성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그보다 각종 의례, 옷 입는 법, 인사하는 법,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당장 세자빈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았다. 특히 왕실 여성에게 필요한 유교 덕목들을 익혀야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쓴 내훈이란 책이었고, 내훈이란 왕실 여인들이 지켜야 할 유교 예법과 덕목들을 정리한 책임. 그렇게 세자빈은 여러 예법과 덕목들을 공부하면서 장차 내명부의 수장이 될 왕비를 준비했던 것이다. 내명부 수장으로서의 왕비. 왕비는 궁궐 안쪽에 개인 생활 공간인 내전의 중앙에 거처했다. 때문에 중앙에 거처했다고 해서 왕비가 있는 곳을 중전이라 불렀고, 또 왕비를 지칭해 중전마마라고도 불렀다. 왕비의 처소는 삼궁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는 육궁이었던 중국에 비해서는 절반 규모였다.
조선 초반에도 왕비는 왕과 동급으로 받들어져 직접 외국 사신 환영회 등을 주최하고 했지만 16세기 이후 사회적 남녀차별이 심해지면서부터 왕비가 직접 외교적 행사를 주최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졌다. 대신 가을이면 왕비는 70세 이상 노인 200여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양로연을 주관했다. 또 매년 40회가 넘는 국가제사와 잔치를 직접 주관했고 국가 경제의 기반이었던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내 외명부 여인들을 거느리고 직접 뽕잎을 따는 행사를 하기도 했다. 흔히 왕비라 하면 궁에서 놀고 먹고만 할 것 같지만 조선시대 왕비는 그야말로 국모로서 왕 못지않은 바쁜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런 점은 중국 황후도 마찬가지였음. 반면 일본 쇼군의 부인은 그야말로 놀고 먹기만 하면 됐지만 화려한 몸단장. 조선시대 왕비의 장신구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했다. 그 중에서도 머리 장식은 가장 신경 쓴 부분이었다. 그런데 왕비의 가채와 비녀에 들어가는 돈이, 가채는 가발이다. 당시 양반 기와집 한 채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에 왕실 지출에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또 왕실의 사치가 민가에까지 번져서 조선 후기에는 돈 있는 집들마다 커다란 가채를 탐하게 되고 이는 결국 여인들의 목뼈에 무리를 주어 영조 때는 가채 때문에 목뼈가 부러진 사고까지 나온다. 때문에 영조는 여인들의 커다란 가채 착용을 금지시켰고 이후로 왕비들은 공식적 행사 외에는 쪽진 머리를 해야만 했다. 사극에서 영조 이후의 시대인데 왕비가 가채를 하고 있으면 고증이 틀린 거임. 참고로 중국의 경우 왕비들의 사치는 훨씬 심했다. 명나라 황후의 경우 매일 치장하는 데만 2시간씩 걸렸고 궁 전체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그 소비가 엄청났다. 다만 검소했던 청나라 왕실의 경우 그 사치는 한풀 꺾였지만 당시 황후들은 손톱을 길러서 신분을 과시했는데 이는 손톱이 길면 길수록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긴 손톱이란 평소 일을 하지 않는 고귀한 신분을 뜻했기 때문이다. 왕비의 최대 임무, 왕자 생산. 조선시대 왕비의 최대 임무는 뭐니뭐니해도 왕자의 생산이었다. 이는 다른 여러 역할들과는 비교하기 힘든 차원의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왕비가 낳은 아들은 곧 왕의 후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적통을 생산하지 못하면 전국은 쉽게 혼란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동안 쌓았던 왕비의 입지와 친정 가문의 자리도 위태로워지는 것을 의미했다. 때문에 왕비에게 있어서 왕자의 출산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복잡한 대업이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만약 왕비가 회임을 하게 되면 출산 한 달 전부터 조정은 어의 등 전문가들을 꾸려 왕비 출산을 전담하는 산실청을 만들어 산모의 증상과 태어난 아기 신상에 대한 작은 일들까지 모두 소상히 기록으로 남겼다. 특이한 점은 조선 왕실은 왕자의 태반과 탯줄이 생명의 근원이라 여겨 태종 때부터 왕자의 태를 보관할 명당을 정해 태실을 만들어 관리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토록 왕실은 후계자 생산에 공을 들이고 왕비를 보좌했지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27명 왕 중에서 적장자로서 계승한 자는 단 7명뿐이다. 어머니가 사사된 패비윤 씨의 아들 연산군과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을 빼면 고작 5명. 참고로 일본에서는 적장자가 아니어도 능력이 되면 양자로 입적시켜 쇼군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쇼군의 부인은 조선의 왕비처럼 부담이 없었고
실제로 에도 시대 260여 년 동안 적장자 후계자는 단 2차례뿐이었다. 개방된 공간에서의 정사. 왕과 왕비의 밤일은 어떠했을까? 궁중에는 화장실도 없었기 때문에 요강을 이용해서 용변을 해결했음. 아니, 그 밤일 말고 잠자리는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공간에서 지밀 상궁들이 뒤를 돌아서 보초를 서오는 가운데서 치렀다. 때문에 어떤 왕은 처음에 적응을 잘 못해서 병풍을 치라고 하기도 할 정도였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곧 적응을 했다고 함. 그런데 왕비나 궁녀가 왕의 처소로 들어갈 때는 기본적으로 몸에 흉기 같은 걸 지녔는지 샅샅이 검색을 했다. 중국의 경우는 이러한 밤일까지도 환관에 의해 관리되고 기록될 정도였지만 일본의 경우는 승은을 입어 쇼군의 아이를 낳더라도 그 아이가 쇼군의 후계자가 되지 않는 이상 다시 궁녀로 돌아가 일상적인 일을 했다 한다. 여러모로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와 다른 모습이 많았다.